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식의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검찰 수사팀에 언론에 적당히 흘려서 망신 주기용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고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 보도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가짜로 꾸미고 증거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던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 자체를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으며 그 내용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은 모두 허위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태블릿 PC 조작설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안기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를 동원해서 5.18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각종 기록을 조작한 80위원회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드러난 5.18 당시 발포 명령 단서도 공개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폭행의 실체를 전해드립니다. 전공의들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병원은 가해 교수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사건을 은폐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개선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겼습니다. 일본군이 과거 한국인을 동원해 만든 군사시설이 마을 창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에서는 역사의 아픔이 있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태평양 전쟁 유적지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식에 이 사건의 배후에는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에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 언론에 망신 주기용으로 흘리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보도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2009년 4월 20일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으로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8일 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KBS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 노 전 대통령 수사팀장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사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고가 시계 수수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주문하고 하루 만에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5월 13일에는 SBS가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원 TF는 SBS 해당 기자를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취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언론사도 접촉해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4월 국정원 측은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KBS 보도국장에게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건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은 이 과정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KBS 국장은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KBS 국장이
돈을 받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오늘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른바 보수단체의 등급을 매겨서 대기업 돈을 끌어다 준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최고인 S등급에는 자유총연맹, A등급에는 미디어워치 등을 올려놓았는데 이들에게 각각 수억 원씩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국정원 TF 측이 밝혔습니다. 두 곳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맨 앞에 서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기업체가 직접 보수단체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공기업의 시민단체 지원 광고 등을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로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단체의 활동 실적과 인지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지원에 차등을 뒀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돈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까지 정한 겁니다. 국정원이 돈을 끌어다 준 곳에는 자유총연맹,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 대표 보수단체들과 함께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변희재 씨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2010년 18개 단체에 32억 원 지원을 하던 것에서 2년 후 41개 보수단체에 대해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12년 말 국정원 댓글 활동이 공개되면서 급하게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달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JTBC 유정아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아무튼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점적으로 2009년 4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막 본격화될 시점입니다. 예. 당시에 국정원의 한 간부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서 이 불구속 수사 의견을 직접 전달을 하면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을 해라라면서 이 시계 사건을 다루도록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인규 당시 그 중수부장도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까? 네, 국정원 TF는 앞서 지난 7월에 이인규 전 부장을 직접 접촉을 했는데 지금 밝히면은 다칠 사람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에 이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적폐청산 TF가 이 수사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인규 전 부장이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망신 주기용으로 이른바 이제 그 시기에 이걸 악용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흘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 자체는 이제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인규 부장이 과거에 이게 전부 국정원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부장은 이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5년에 이 논두렁 시계가 사실이 아니고 이 과정에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이 내용이 당시에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국정원 측이 꾸민 일이고 이 내용이 실제 언론 플레이에 이용됐다는 게 사실상 확인이 된 셈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 이인규 부장한테 부탁한 직후에 방송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예. 당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역할도 있는데요. 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이 언론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행태를 부각해서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라는 이 하부의 보고가 올라갔고 이 원 전 원장이 이를 바로 승인해줬습니다. 예. 실제로 국정원이 언론사 간부를 이후에 접촉을 했는데요. 4월에 국정원 직원이 KBS 보도국장을 만나서 국정원 수사기획 의혹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 명목조로 현금 200만 원을 줬다는 게 이번 TF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예. 국가기관방송의 보도국장이 200만 원 받고 보도를 안 했다? 이 조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당시 보도국장이 고대영 씨고요. 지금 사장인.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국정원 돈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사장입니다. 예.
고대영 현 그 사장의 이 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TF는 이 돈을 받고 기사를 빼줬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좀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은 또 이후에 SBS 사장도 만나서 이 노 전 대통령 수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SBS는 5월 13일에 이 노 전 대통령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물론 이게 국정원의 청탁으로 인한 기사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당시의 정황상 이 국정원이 검찰 측에 시계와 관련된 언론 플레이를 주문을 했고 또 SBS 사장을 만났는데 실제 이후에 SBS에 보도가 됐던 거를 정황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보도국장이 아니라 사장이네요. 네. 당시 SBS 사장은 누구였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오늘 개혁위가 이 부분은 따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예. 이 하금열 사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금열 사장은 2년 뒤인 2011년에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명박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도록 대기업을 연결해준 정황.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대기업을 연결해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매칭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그 표현하셨듯이 이제 보수단체가 기업을 직접 이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2010년에는 이 매칭 대상이 기존의 공기업에서 이 정경련과 또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예. 이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 간의 매칭 성사로 당시에 약 3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보고됐다라고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 보수단체들은 이 국정감사 등에 노출이 되면 시비 소지가 있어서 이 공기업이 지원을 꺼리는 만큼 국정원이 좀 강하게 이 부분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보수단체들이 국정원에 돈을 댈 곳을 마련해달라고 사실상 부탁을 했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읽힌 그런 부분인데 돈 주는 액수도 사실상 국정원이 이렇게 다 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이 돈 받는 단체들의 등급을 일종의 매겼는데요. 예. 자유총연맹 등 이 3개 단체를 S급,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미디어워치 등 5개 단체를 그 밑인 A급, 그리고 국민행동 등 4개를 B급으로 청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예. 국정원이 돈줄을 이어주고 등급까지 이렇게 매겼기 때문에 돈 받는 단체들로서는 국정원 말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등급이 내려갈까 봐 또 걱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액수가 좀 줄어들었을 테고요. 오늘 그 발표 중에는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등 다른 내용들도 여럿이 있었죠. 그것도 좀 정리하고 마치죠. 네, 개혁위원회는 이 해킹 프로그램 RCS라고 하는데요. 이 RCS 수집 서버를 검증했던 결과 이 국정원이 테러나 국제범죄 등과 관련돼서 연계됐던 약 200여 명의 이 PC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료를 모아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사찰 목적으로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의혹이 있었던 이런 내국인을 점거한 사실은 없었고 다만 북한이나 테러 그리고 국제범죄 연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3년 윤석열 팀장이 이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 때 국정원이 사전에 준비한 조작된 자료 등을 넘긴 것으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를 지휘한 인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지목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로 공식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정원이 이를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가짜로 꾸미고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해 검찰에 넘기도록 지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남 전 원장 휘하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2013년 당시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각각 역할 분담을 지켜서 허위 진술을 조작하는 말 그대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
서류도 허위로 만들어서 갖다 놓고 압수수색 받겠다.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그 수사 방해, 사법 방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추 전 국장이 저희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틀 뒤에 부하 직원들에게 컴퓨터와 노트북 10여 대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추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추명호 전 국장을 감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추 전 국장이 관할하던 컴퓨터와 노트북 10여 대는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거나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이 컴퓨터와 노트북 기록 폐기를 지시한 것 지난해 10월 26일 바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틀 뒤였습니다.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틀 후에 국정원 내부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예 물리적으로 다 부숴버렸대요. 맞습니까? 최순실 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추 전 국장이 왜 이 시점에 모든 기록을 없앴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처럼 기록을 없애는 데는 국정원 감찰실장의 승인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기록 폐기를 승인한 감찰실은 한 달 뒤 근거가 없다며 추 전 국장의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내일이면 저희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 그래도 내일 저희들은 태블릿 보도 1주년을 돌아보는 순서를 잠시나마 갖겠습니다만 당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1,700만 시민이 모인 촛불 집회와 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혁의 1년을 보낸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작년에 그 10월에 저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PC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최근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문제 삼으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과 미디어워치 등 인터넷 매체 그리고 월간 조선 등까지 나서서 제기하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까지 나와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설의 실체는 결국 디지털에 대한 무지 아니면 의도적 왜곡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왜곡된 주장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하는 것은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실제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부에서나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필춘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문제 삼았습니다. 태블릿 PC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 PC 내용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씨가 증거에 동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어진 여당 측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지검장은 다시 한번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답했습니다. 정호성 씨 그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 오후에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와 최순실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과학수사기법, 이른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정이 아닌 공개석상에서 최 씨의 태블릿 PC 사용을 공식 확인해 준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진태 의원과 미디어워치 등 인터넷 매체는 물론 월간 조선 등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 조작설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다양한 물증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최소한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메일로 보내줬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일각의 태블릿 PC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논란과 오해를 증폭시켜 큰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PC의 포렌식 보고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의 기본 메커니즘조차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온 세상을 난리를 친 드레스덴 연설문이 한 번도 열려본 적도 없다가 언론사가 입수한 다음 날 처음 열린 것으로,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포렌식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블릿 PC 안에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일부를 국감장 화면에 띄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보고서상 태블릿 PC에 처음 다운로드된 날짜는 2014년 3월 27일.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날짜인데 이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JTBC가 태블릿 입수 8시간 전에 해당 연설문을 열어봤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2016년 10월 18일 08시 16분에 처음 열린 거예요. 하지만 태블릿 PC에 설치된 한컴 오피스 뷰어 프로그램의 경우 열람한 시점이 한국 시각이 아닌 영국 그리니치 시각이라고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JTBC에서 그걸 열어본 시간은 오후 한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표준 시간 때문에 저게 8시 몇 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이건 핸드폰이건 와서 구동이 되면 다 여기에 설정된 기준시로 가는 거지, 한 컴퓨터만 무슨 그린지치 표준시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오늘 국감에서 이를 꾸준히 반박했습니다. 오늘 김 의원 측은 태블릿 PC를 재판에 실물로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지만 검찰은 요즘 실물 증거를 내는 일은 거의 없고 통상 저장된 내용만 분석해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동안 제기된 각종 태블릿 PC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자제했던 검찰이 오늘 국감장에서는 작심한 듯이 관련 설명을 쏟아냈습니다. 국감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태블릿 PC와 관련한 왜곡된 주장의 실체와 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최근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혜원 씨의 주장이 논란이었습니다. 신 씨는 대선 캠프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을 했죠, 곧바로. 네, 노회찬 의원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 신혜원 씨는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하다가 2012년 12월경에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곧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밀 문건들이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기념우표 시안, 그리고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은 방금 언급한 그 연설문 등을 나중에 태블릿 PC에 집어넣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이 태블릿 PC로 처음 다운로드된 시점은 연설 전날인 2014년 3월 27일이었고 오늘 검찰도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10월 18일 이제 JTBC가 처음 태블릿 PC를 열람할 때 태블릿 PC에는 그 열람한 기록까지도 저장이 됐었는데요. 예. 김진태 의원은 그 열람 과정이 기록된 파일만 두고 지난해 10월에 처음 열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모든 내용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진태 의원은 2013년 초에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우표가 2012년 6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태블릿 PC에 저장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해줄까요?
이것도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요, 그 날짜는 그러니까 2012년 6월 22일이라는 그 날짜는 해당 파일이 생성된 날짜가 아니라 그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폴더가 만들어진 날짜. 폴더가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나 이런 모든 스마트 기기에는 어떤 이미지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그 열람 기록을 담은 썸네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저장되는 그 폴더 자체는 당연히 태블릿 PC가 처음 개통될 때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고요. 오늘 국감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 예. 자, 썸네일이 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영어 원문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엄지 손톱이 됩니다. 예. 그래픽 파일의 이미지를 소형화한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를 뜻하는데요. 보통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 대화방 참가자들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또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보는 화면으로 보는 그 이미지들도 작은 썸네일 형태의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제기하는 것이 태블릿 PC 안에 담긴 1876장의 사진 중에 최순실의 사진이 10여 장뿐이라는 주장. 이것 바로 이제 이 썸네일과 일반 사진을 혼동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태블릿 PC로 촬영된 사진은 그 중식당에서 최순실 씨가 친인척들과 찍은 사진 그 10여 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썸네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PC가 누구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PC로 촬영된 사진이 1876장의 의미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그냥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생긴 이미지고 자동적으로 저장된 썸네일 파일입니다. 네, 또 저희 취재진이 이 포렌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예. 1876개 중에 절반이 넘는 이 982개 사진이 태블릿 PC 개통 직후인 그 최순실 씨가 조카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던 2012년 6월 25일에 생성된 썸네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네, 예. 이날 이 최 씨 조카들이 태블릿으로 웹툰을 보거나 연예 기사를 검색하고 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썸네일들인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성의껏 과학적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태블릿 안에 SD 카드 폴더가 있다면서 외부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조작의 증거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일부러 이 SD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SD 카드 저장 장치, 외부 저장 장치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태블릿 PC에는 이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 그러니까 이걸 꽂을 수 있는 예. 곳이 없습니다. 보통 이 휴대전화에도 이 크기의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이 없는데요. 그 휴대전화의 내부 메모리 저장 장치 이름 자체도 SD 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요. 이 역시 검찰 관계자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D 카드라는 것은 내장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SD 카드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감에서처럼 검찰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감장에서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과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변희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예. 변 씨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등의 지원을 받고 정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오늘 밝혀지는 게 또 따로 있어서 아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선 JTBC와 검찰이 태블릿 PC 속의 문건들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파일 절반 이상이 JTBC가 입수한 이후에 생성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최근 월간 조선 등에서 제기해 왔는데 검찰이 역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월간 조선은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272개 파일 중 156개가 JTBC의 입수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가 114개, 검찰이 42개를 만들어 태블릿 PC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오늘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270개가 넘는 문서 중에 반 이상이
JTBC가 작년 10월 20일 날 가져간 이후에 날짜에 작성된 문서가 들어가 있다. 언론사와 검찰이 작성한 문서들이더라. 하지만 이 파일들은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 시스템 활동 내역이 기록된 것들입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로 크기는 파일당 40바이트 가량입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주장 속에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법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공소시 단계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설명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 중에 상당수는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해온 월간조선이라든가 미디어워치 등 일부 매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매체들에서는 국감장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조작설들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런 주장이 결국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론하는 태블릿 PC 사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심수미 기자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보고서에 등장한 1876장의 사진이 실제 사진이 아닌 대부분 썸네일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절반은 어느 한 날에 집중이 돼서 생성이 됐고 네. 많이 검색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날. 그렇다면 태블릿 PC에 있는 실제 사진은 몇 장입니까? 네, 태블릿 PC로 직접 촬영한 사진은 총 17장입니다. 예. 사진 17장은 태블릿 PC의 DCIM 폴더,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저장되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 셀카 사진 한 장과 최순실 씨가 왼손 검지로 포즈를 취하는 누군가 찍어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승호 씨와 이병헌 씨 사진이 각각 2장씩 들어있고요. 조카 딸의 셀카 사진도 7장이 있습니다. 이 초점이 흔들렸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4장까지 총 17장인데 모두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 촬영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최 씨에게 이후에 건네줬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 PC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 가져갔는데 이날이 2012년 6월 25일입니다. 사진 17장 모두 이날 촬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앞서 밝혀진 대로 앞서 심수미 기자가 말한 대로 태블릿 PC에 있는 1876개 이미지 파일 중 절반 이상이 이 자리에서 생성됐는데 이런 사실이 모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문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부 매체에서는 최 씨가 받아본 청와대 문건도 미리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2013년 7월 23일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을 최 씨가 회의 이후에 받아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 씨는 7월 23일 2개의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과 동일한데 하나는 월간조선이 언급한 국무회의, 이 월간조선은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국무회의 말씀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우선 국무회의 자료는 2013년 7월 23일 오전 8시 12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강원도 업무보고 자료는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에 받았는데 실제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4일에 이루어집니다. 예. 모두 미리 받아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리 받아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국무회의 자료는 오전 8시 12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강원도 업무보고와 연결시켜서 강원도 업무보고 자료를 받은 오후 10시 17분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도적인지 아니면 보고서의 일부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문서를 혼동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두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두 문건의 작성 아이디도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나렐로로 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포렌식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일 열람 등 해당 디지털 기기의 모든 기록을 분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에 열람한 기록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오히려 없을 경우에 저희가 태블릿 PC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게 되는 셈입니다. 예.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작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보도해드린 유연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파일이 포렌식 보고서에 안 나온다. 이 때문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이기도 하죠. 네, 앞서 JTBC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한글 문서 파일 작성 아이디가 유연,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개명전 이름이라고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정황 중 하나로 보도를 해드렸죠. 해당 문서를 직접 열어서 문서 정보를 열어보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데 포렌식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렌식은 파일 열람 등의 기록을 분석하는 거지 한글 파일 자체의 속성값을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과 일부 친박 세력이 제기한 이른바 절도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무혐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JTBC 취재진이 태블릿 PC를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건물 관리인이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JTBC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할 의사가 없고 또 이것을 보도하기 전에 검찰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된 겁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불법 취득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시 건물 관리인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점도 감안됐고요. 당시에 그 건물을 지키던 방호원이 다 버려진 거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해갖고 그런 진술도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JTBC 취재진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훔쳤다며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오늘 국감에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가 인멸될 것을 막기 위해 입수한 점, 그리고 건물 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가져간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내일 태블릿 PC 보도 1주년을 맞은 방송에서 저희들의 태블릿 PC 입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를 특별히 연결할 예정입니다. 노광일 씨의 뉴스룸과의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방송을 해드릴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1년이고 또 오늘 국감에서 어차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조목조목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다스 실소유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짤막하게 좀 얘기하죠. 오늘 국감에서는 시중에서 화제가 된 질문,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도 나왔다는데 검찰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이 질문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소유주를 법률적으로 확인하겠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하지 않았다, 아직 안 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중에 BBK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이미 배당이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해서 현재 첨단 범죄 수사 일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질타하는 그런 질의도 나오던데 검찰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이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윤 지검장은 오늘 답변에서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을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죠. 당시 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지검장은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장으로 국감에 출석해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긴 말입니다. 사건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다시 국감에 출석해 수사는 사람이 아닌 사건을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수사할 수는 없고 앞서 윤 지검장은 4년 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국정농단 재판의 공소 유지와 적폐청산 수사를 맡은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그분이 하셨고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한직을 돌던 칼잡이 윤석열 검사는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농단 수사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5월엔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해 국정원 정치공작을 중심으로 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 명령자는 과연 밝혀질 것인가? 일단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로 또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우선 오늘 국방부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1985년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80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5.18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안사의 조작부대인 5.11 분석반이 만들어지기 3년 전의 일입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공식 자료라는 것들이 대부분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상규명에 집단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작 전 원본 문건에서는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새로운 단서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새롭게 드러난 80위원회의 존재, 유선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1985년 6월 작성된 신군부의 5.18 진상규명 대책기구인 이른바 80위원회 문건들입니다. 신군부는 12대 총선 때 민정당이 참패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자 안기부 주도로 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 내무부, 심지어 민정당까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5.18 당시 지휘체계와 작전 상황, 실탄 사용량 등 모든 자료가 이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포사격으로 쫓아보냈다라고만 돼 있는데 원래 원본의 내용은 공포사격, 간혹, 지면사격으로 1985년 안기부의 80위원회, 1988년 보안사의 5.11 분석반, 이렇게 최소 2차례에 걸쳐 신군부의 대대적인 군 자료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5.18 특조위는 한마디로 가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에 불리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나 200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도 왜곡된 자료 때문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이나 다 되어가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진상규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조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문건과 증언의 진위 여부부터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처럼 전두환 정권이 조직적으로 5.18 관련 기록을 조작, 은폐하면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공개되지 않은 기록 가운데 5월 21일 집단 발포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으로 하여금 무릎수아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다는 기록인데 누군가의 명령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제7공수여단원이 이듬해 6월 작성한 체험숙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자위권 발동 시각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군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5월 21일 저녁 내지는 5월 22일보다 훨씬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확대를 선포하고 자위권을 천명했다고 주장한 21일 오후 7시 30분보다 6시간 빠릅니다. 자위권 보유 천명 후 계엄군이 무릎수아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실시했다는 기록까지 적혀 있습니다. 21일 오후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이뤄진 집단 발포가 신군부의 기존 주장처럼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수기에는 27명의 수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입니다. 특조위는 이 수기들이 발포 명령자 규명의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가천대 교수와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라도 해서 진상을 밝히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강원랜드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도 지시했습니다. 청탁자와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처벌은 물론 당사자의 채용 무효화까지 검토하란 겁니다.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정정국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출당 권고에 반발하는 서청원 의원.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폭로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폭로 모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반응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서청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핵심 증인이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자제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왔습니다.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 대표의 주장은 2010년 구속 중이던 서 의원의 사면을 건의해줬다는 건데 일단 서 의원 측은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관련 발언을 했던 정황은 당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홍 대표가 알려진 사실을 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공천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 의원의 경력을 상기시켜 출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한 MBC와 KBS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50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가 파업 사태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여야 구성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고 KBS와 MB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전국 언론노조 KBS와 MBC 본부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언론 파괴 공작, 언론 장악 시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참에 말뚝을 박읍시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MBC의 경우 이번 주가 파업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옛 여권이사 2명이 사퇴를 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보궐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여야 구도가 바뀐 박문진 이사회는 노조가 촉구하고 있는 MBC 경영진 해임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방통위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박문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영주 이사장과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KBS 고대영 사장과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표 선발전 중계방송이 취소되는 등 파업 장기화로 인한 방송 파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대병원입니다. 전공의들이 지난 2년 동안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는데 병원 측은 사건을 덮고 감추기 바빴습니다. 또 복지부는 보고만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시퍼런 피멍이 뒤덮은 것도 모자라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였습니다. 주사기에 뽑아낸 건 상처에서 뽑아낸 피고름입니다. 2015년 부산대병원 전공의 10여 명이 지도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원산 폭격을 한 채 발로 차이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교수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이고요. 이것을 알고서도 부산대병원은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의국 정형외과 안에서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 교수들이 피해자들을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또 그 가해자랑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세월을 계속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공의 폭행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전공의를 못 뽑게 하는 등 규제 수단이 없지 않지만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교수에 대해선 지도 전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에서 좁은 내리막길 일방 통행로를 트럭이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5톤 정화조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일방 통행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던 트럭은 시내버스 옆면을 치고 그대로 인도로 올라가 돌진합니다. 길을 가던 행인은 몸을 날려 가까스로 피합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트럭은 시내버스 2대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같이 쾅쾅쾅 했어. 깜짝 놀랐지 이거. 이 사고로 정화조 차량 운전자 61살 정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내리막길을 가던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방향을 틀지 못하고 역방향 일방 통행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500m에 이르는 이 길에선 석 달 전에도 중장비를 실은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유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오기 때문에 패드 닳는 냄새가 고무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날 때도 있고. 경찰은 국과수에 제동장치 이상 여부를 의뢰하고 이 길에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미국 공군이 핵 무장한 B-52 폭격기를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핵 대응 준비 내용을 알면 충격을 받을 거라면서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B-52 전략 핵폭격기를 24시간 출격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간 22일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에 밝힌 말입니다. 디펜스원은 만약 B-52가 미국 루이지니아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활주로에 출격 대기하면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 26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것도 준비돼 있다. 우리의 준비를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을 암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물밑 대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방북해 북핵 문제 해결을 돕고 싶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의 방북에 대해 일단 부정적이지만 트럼프와 카터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카터의 방북 제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어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압승하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돌풍이 예상됐던 고이케 신당은 참패했는데 선거 이후 반아베를 내세운 정계 개편도 예상됩니다. 윤세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자민당은 북한발 안보 위기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손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284석을 확보했고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29석을 얻었습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는 숫자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일단 신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憲法審査会で成案を得て、その際にしっかりとご説明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今回選挙でですね、総選挙において民意を得な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ん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 희망의 당은 고이케 대표의 지지 기반인 도쿄에서 단 한 석을 얻는 등 50석 확보에 그치면서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옛 민진당의 개혁 진보 세력으로 반아베를 내세워 제1야당이 된 입헌민주당은 정계 개편에 핵으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특히 젊은 층의 보수화 경향이 더 짙어졌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에 한 발 더 다가선 일본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한일관 대표가 숨지는 일이 있은 뒤로 개에 물리는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 2부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에서도 7살 아이가 맹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아이를 덮친 개는 핏불테리어 2마리입니다. 소녀는 개가 있는 이웃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I heard the lady yelling. She's screaming that the dog's got her son, and they're killing him. Both dogs had him and dragging him around in the yard.
이웃주민이 아이에게서 개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선 연평균 30명 이상이 개에 물려 숨질 정도로 개물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교육 웹사이트인 도그스바이트입니다. 2005년에서 지난해까지 12년간 미 전역에서 392명이 개에 물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개물림 사망자의 65%는 핏불 테리어에 물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위험한 개를 방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중범죄를 적용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늘고 있는 가계빚 속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고삐를 죄는 것입니다.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DTI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DTI는 기존보다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데 특히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장래 예상소득까지 감안해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은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합니다. 다만 당장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나올 전망입니다. 채무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연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제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이번 주 5%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에다 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기사 배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주에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포털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를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있는 건 뉴스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 구글의 경우에는 간단한 검색창만 있을 뿐입니다.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배치 등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직원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리한 기사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해줬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털에도 뉴스를 취급하는 언론사와 같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업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실제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포털 업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곳곳에는 군사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비해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서 만든 곳들입니다.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장소들인데 제대로 관리한 곳은 드문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얼핏 보면 콘크리트 잔해 같지만 실은 일본군이 100여 년 전에 만든 화장실입니다. 내려와서 보면요. 화면의 오른쪽은 소변을 보던 공간이고요. 왼쪽은 대변을 놓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 한국인을 동원해 만든 군사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가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사용했던
한약고와 막사 건물입니다.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고 막사 내부에는 추운 날씨에 대비한 온돌의 흔적도 있습니다. 한약고 사이사이에 유탄포를 설치했던 자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자체가 지난해 역사의 아픔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안내판 및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면서 올해부터 방문객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인근에는 태평양 전쟁에 사용된 동굴도 있습니다. 한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관광 자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세바지 동굴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동굴입니다. 이곳은 한때 무속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상 2개도 올라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제사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버려진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저 안쪽에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먹고 자는 데 사용한 공간도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낚시꾼들과 어민들이 버리고 간 장비가 쌓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인공 동굴에서도 건설 당시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지만 방치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의 시골 마을에는 반달 모양의 거대한 콘크리트 시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해 비행장을 만들면서 함께 세운 경납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경납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존을 안 하고 막 치해고 정부에서 우리를 방치해두고 뭐 개인 임의대로 때려 부숴 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그래야 돼.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은 잔재물에서 절대 보존할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태평양 전쟁 유적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곳을 제외한 548곳 가운데 보존 상태와 희소성, 군사적, 역사적 의미 등을 따져 12곳을 가장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부산 외양포 진지와 세바지 동굴 2곳, 전북 군산 방공호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이 관리하는 저도에 있던 태평양 전쟁 군사시설들은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활용도가 떨어져 이미 지난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동원됐어요. 선조들의 동원사와 관련된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관련된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재청은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태평양 전쟁 유적지들에 대해 올해 안으로 담당 지자체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유적들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처형됐다던 아나스타시아 공주. 그는 자신이 요행이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공주와 흡사한 외모를 지닌 데다가 왕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한 폴란드 출신의 애나 앤더슨. 그는 법적으로도 또한 왕실에 의해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평생 자신이 공주임을 주장하면서 공주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공주로 모셨던 한 미국인 교수와 결혼했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 역시 아나스타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공주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몇 번이고 확인한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논란은 탄핵된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더니 누군가는 단식했고 누군가는 위협했으며 누군가는 반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주요 메뉴가 됐죠.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은 사실을 찾아내면 금방 해소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실 갈등이 말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웠고 살면서도 배워온 바, 아전인수의 해석과 거기서 비롯된 사실을 비튼 질문 아닌 질문들, 어떤 증거물이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믿음, 컴퓨터의 유전자 검사가 포렌식이라면 그 내용마저도 무지 혹은 의도적 왜곡으로 변형시키는 황당함 또는 집요함, 그리고 그 시작에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서 이 모든 주장들을 되살리며 등장했던 태블릿 PC의 이른바 새로운 주인의 이른바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역사의 인물. 그의 묘비에 적힌 이름은 아나스타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애나 앤더슨.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뉴스룸 1부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SBS 사장과 KBS 보도국장을 접촉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현 KBS 사장, SBS 사장은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을 지낸 하금열 사장이라는 내용도 추가로 취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금열 전 사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고대영 KBS 사장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또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태블릿 PC 조작설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세세히 다 드러났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황당 주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황당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또 윤상직 의원이 오늘 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제기는 했는데 그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태블릿 PC 공방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공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방은 팩트를 놓고 해야 되는데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제기한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바로 검찰의 설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자, 긴 시간은 못 드리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예. 김 의원이 가장 주장한 것이 포렌식 보고서의 태블릿 PC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 우표와 저도 휴가 사진이 취임도 하기 전인, 취임은 2013년 2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12년에 생성된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태블릿의 개통 등으로 폴더가 생긴 그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이요. 예, 9월입니까? 6월 22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우표 그리고 저도 휴가 사진이 2012년에 생성됐다. 이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대통령 취임도 전에 이런 것들이 생성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검찰은 이 태블릿 PC 개통 등으로 이 폴더가 생긴 그러니까 썸네일 아까 일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지 흔적들을 담는 썸네일 폴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포렌식 보고서에도요. 우표와 저도 휴가 사진이 각각 2013년 1월과 2013년 7월에 태블릿 PC 안에 생성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더가 아닌 파일은 2013년도에 생성된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태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가 도둑인지 언제 도둑이 들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집을 언제 지었는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태블릿 PC에 JTBC하고 검찰이 파일을 심었다. 예. 이거 뭐 사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JTBC도 그렇고 예. 수사 중인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걸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 그런 셈인데. 예,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역시 이제 터무니없는 것으로 결론은 나버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김진태 의원 말고도요. 앞서 월간조선의 문갑식 씨가 제기한 의혹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 검찰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문서의 절반 이상이 JTBC 또는 검찰이 작성했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JTBC나 검찰이 작성한 문서는 한 개도 없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겠습니까? 없죠. 네,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태블릿 PC에서 거기 저장돼 있는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열어봤다는 파일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 의원과 이 문 씨는 JTBC와 검찰이 태블릿 PC 안에 문서 파일을 나중에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블릿 PC를 열어본 흔적이 파일 형태로 남는 겁니다. 문서가 아닌 파일 형태로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예. 안 보고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JTBC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김 의원하고 월간조선은 포렌식 보고서를 모두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에서요. 포렌식 보고서를 밤새워 봤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 씨도 포렌식 보고서를 입수한 것을 특종이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수를 했다니까 당연히 다 확인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이 밤새워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이런 주장들을 펴면요.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허위 주장을 보거나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호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블릿 PC를 증거로 내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실물을 뭐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그동안 그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 실무에 일관된 방향입니다. 재판부에 이게 뭐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갖다 제출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제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태블릿 PC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태블릿 PC를 실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레스된 연설문 등 기밀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실제로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들을 법원에 이미 다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드레스된 연설문 등을 법원에 제출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 결정적으로 태블릿 PC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검찰이 밝힌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결론인 건데요. 예. 이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검찰이 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 정호성, 김한수 전 행정관 등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최순실의 것이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다. 그리고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오늘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재확인을 한 겁니다. 예. 자, JTBC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이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했지만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보도 전에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점, 또 태블릿 PC가 있었던 건물의 관리인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서 불기소 처분한 건이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은 바로 이 태블릿 PC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 당시 건물 관리인 예. 노광일 씨를 연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까? 오늘 검찰이 밝힌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저녁 국감 중에 나왔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예. 오늘 김진태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드레스된 연설문을 JTBC가 열어본 시간이 JTBC는 작년 10월 18일 오후 5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 포렌식 보고서에는
8시로 돼 있다. 오전 8시로 9시간 차이가 난다. 이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한 건 뷰어로 이거 뷰어 파일로 열어봤다는 거죠, 문서를. 예. 근데 이 한 건 뷰어는 9시간 차이가 난다. 표준 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고 윤상직 의원은 위증 아니냐, 그것이 맞냐라고 검찰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예. 그 결과가 저녁에 나왔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 검사들이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결과, 실험을 해본 결과 9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 건 뷰어에서는 나왔다. 이 실험 결과다. 오늘 다시 실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JTBC가 확인한 열어본 시간은 오후 5시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요. 바로 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받아본 시간을 JTBC가 잘못 보도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예. 이렇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마치 태블릿 PC를 열람하면서 JTBC와 검찰이 무언가를 심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후속 조치도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예. 오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리니치 표준 시각 굉장히 의욕적으로 들고 나왔던 그렇죠. 조작 의혹이었는데 몇 번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그거조차도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또 무는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킬 규정이 있는가? 또 주요국에서는 안락사를 의무화하고 있는가? 팩트체크에서 이 세 가지 논쟁을 둘러싼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개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어서 명확한 사실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개 안락사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뭐가 맞는 겁니까?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숨지게 만들 수 있는 근거,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있긴 합니다. 이른바 살처분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전염병 예방 또 확산 방지에 국한됩니다. 그 외에 사람을 사망하게 혹은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사망 사고가 난 뒤에 그 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된 사망 사고는 모두 이번 건을 빼면 4건입니다. 네. 이 가운데 담당 경찰서에 확인해 봤는데 키우던 개가 주인의 딸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인의 또 다른 가족이 개를 죽였다. 그 이후에요. 그렇게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경찰이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검사에게 물어본 뒤에 안락사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개주인 스스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경찰이 답했고 마지막 한 건은 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사망하게 한 개에 대한 그 추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문 개는 다시 문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공식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없습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번 공격했다면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과 반대로 그런 학습 능력 때문에 훈련을 하면 다시 물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을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하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사람 물기 시작하는 것들은 계속 물게 되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요. 보통 어렸을 때 사회성만 잘 길들여지더라도 개들이 사납고 예민한 개들 발생 확률을 완전히 줄여주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개는 안락사 네.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사실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계기관의 살처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자체가 위험한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주인은 처벌하고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요국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 나라에서는 개주인 처벌과 개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교육훈련, 행동검사, 자격심사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어떤 개가 위험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처벌과 안락사라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사후 대책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과태료 인상, 맹견 범주 확대, 신고 포상 등을 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 훈련, 주기적 검사, 환경조성 같은 근본책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혹시 박성태 기자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시간이 좀 넘쳐서 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일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그 태블릿 PC 1주년 보도여서 가능하면 시간 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좀 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었던 오늘 설악산에 올 들어 첫 상구대가 피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태블릿 PC를 보도했던 기자들이 마침내 다 또 모여서 나오게 되네요. 뒷얘기를 중심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traveling, flying on south again. How could it be? It seems as though a moment ago was reaping the seeds that I sowed. Now morning blows quickly through